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20년 저희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이제 4월 15일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예, 간략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영상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큰 틀은 뭐 모든 국민이 다 유권자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더민주가 굉장히 크게 압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결과만 보셔도 21대 이제 총선 결과를 보면 이제 전국 단위로 한번 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에 그쳐요. 그러니까 무려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비례 대표까지 또 포함을 해도 결국 두 배 차이라는 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사상 가장 강력한 어떤 여당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예전 독재 시대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선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뭐 부정선거 같은 것은 제외하고 본다라면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그 의석수 차이가 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이제 뭐 요인 분석과 또 미래통합당의 어떤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어차피 뭐 언론과 전문가분들께서도 워낙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제가 또 번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압승을 했다. 뭐 이제 그림만 보면은 여기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영토로만 보면 어쨌든 딱 반반인 것 같은데 싶겠지만 이제 투표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 의외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전 이런 분석에 대한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국민이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내린 거다. 그래서 표심을 돌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이번에 본 이 투표 과정은 오히려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더 뭐 막판에 실제로 많이 뭉쳤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분들이 크게 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지지자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당에다가 소신껏 사실은 투표를 과감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이번에는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해서 만약에 심판을 했다라면 더 압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압도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 당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떻게 되어 있죠?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단순 다수대표제죠. 네, 그래서 결국 뭐요? 1등이 모든 것을 다 먹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번에 아까처럼 뭐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8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는 국회의원 최종적인 결과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지금 이것이 의아해서 통계를 한번 보면서도 느낀 건 아, 진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구나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도 이 1등에 대한 지금 자료만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2등에 대한 자료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빨리 이런 뭐 2등과 3등에 대한 어떤 투표들은 굳이 막 열심히 들어가야 한눈에 정리가 되진 않아요.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데 정작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자 이거 차이는 맞아요. 왜냐면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이 무조건 이 카운터가 올라가는 거죠. 이긴 사람만. 2등한 사람들의 카운터는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 그 의석수 한 석 때문에 이 한 석 안에는 어떤 싸움이 있을 수 있죠? 뭐 60대 40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70대 30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5대 50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요로 갈수록 박빙인 거죠. 그러니까 박빙 승부가 많았냐 적었냐를 좀 따져보면 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박빙 승부 접전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3위, 4위 당이 별로 없었던 거죠. 3위, 4위가 거의 괴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도 뭐 애초에 동력이 없었고 민생당도 힘을 잃었고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정의당이라도 무언가 좀
도약할 줄 알았는데 정의당도 전혀 힘을 못 쓰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어떤 선거보다도 결국 뭐예요? 1위와 2위의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2위도 표를 많이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승자는 대부분 50%대의 승률을 갖고 있고 투표율을 가져왔고 그리고 패자는 40%의 득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경상도와 전라도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워낙 여기서는 압도적 승부가 가능하죠. 이쪽에는 심지어 전라도 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아예 후보조차 안 내죠. 어차피 질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경상도에는 항상 이제 뭐 더민주에서는 후보는 내지만 몇 군데 빼고는 워낙 이제 유명 인사가 있는 분들 빼고 그 자리들 빼고는 워낙 치열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한 부분이 몇 군데는 있죠. 몇 군데는 있지만 제가 대답 찾아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부분은 여전히 좀 표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뭐 1등이 60%, 70%를 맞는다면 뭐 2등은 뭐 20%, 30%밖에 못 받는 그런 전형적인 격차 싸움은 커요. 그러나 그 다른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뭐 어디 아무데나 찍어 볼게요. 그랬을 때 자, 괴산이네요. 괴산 같은 경우에 박덕흠이 56%, 곽상원이 41%, 제천 54, 44. 자, 사람 이름 보지 않을게요. 제가 아무거나 그냥 찍어 보는 겁니다. 52, 44. 여기도 어때요? 더민주가 이겼지만 50대 47. 청주 47대 43. 50대 47. 어때요? 일단 뭐 그럼 여기는 그 지역이 원래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남으로 갑시다. 충남 서산에 52, 44. 당진에 47, 30. 여기는 더 치열했나 봐요. 그리고 아산 49, 49. 천안 49, 47, 부여 48, 46. 더민주가 이겼든 미래통합당이 이겼든 지금 상황이 어떻죠? 치열합니다. 강원도조차도 저는 강원도의 최종 결과를 보면 여전히 강원도는 보수적이구나라고 싶겠지만 참고로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인제에 계시니까 근데 인제에서조차도 뭐 미래통합당이 이겼지만 52, 44. 춘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접전이었으니까 51, 43. 원주 48, 41.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강원도도 대부분 50과 40의 싸움이죠. 경기 볼까요? 경기를 보면은 몇 군데 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두 자리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5대 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56대 42. 어디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크게 났네요. 60대 35. 47, 36. 그러니까 어때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49, 44. 그죠? 여기 고향 쪽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도 치열했죠. 좀 심상정했는데. 그리고 역시 여기는 크죠. 파주 쪽이 참 제일 크게 났던 것 같고 양주 여기랑 파주 양주 쪽은 굉장히 더민주 강세예요. 52, 38 이쪽이네요. 김포, 파주, 양주. 연천 이쪽은 또 보수 강세죠. 그래도 여기도 역시 10%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구리 볼까요? 서울 봐도 마찬가지다. 50대 40, 성북 60대 30 여기 엄청 크네요. 여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저기 뭐 원래 압도적이었다고 봤던 또 이낙연 총리 쪽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도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 황교안도 하긴 뭐 황교안은 대표니까 더더욱이 할 말 더 많이 받아쓰긴 해야겠죠. 마포 그래서 여기도 마포는 저희 쪽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어쨌든 50, 40 영등포 56, 38 여기 조금 두 자리가 보이네요. 동작 55, 42 금천 5533 양천 5144 강서 5538 여기도 두 자리가 조금씩 보이네요. 그리고 구로 5339 관악 5533 그죠? 서초 쪽은 또 여기 다 치열했죠. 성동 5440 광진 5340 광진도 사실 더 들어가면 더 쪼개지죠. 지금 아마 하나씩만 보여주고 있군요. 중랑 뭐 이런 부분들 동대문 5241 뭐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물론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두 자리 차이 나는 부분들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다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이제 갑각으로 나눠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꽤 치열하게 다들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심이라는 게 과연 완벽하게 뭐랄까 이제 보수를 심판하는 거냐, 과연 보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저는 이제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40% 혹은 30% 후반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보수의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30% 후반에서 심지어 40% 중반까지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이게 뭐 사필 규정이다라고까지 분석하기에는 과연 그렇게까지 필연적 인과성이 있는가? 오히려 더민주가 운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마다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한 지역구마다 싸우는 걸 봤을 때 결국은 몇천 표에서 한 2천 표에서 1,000표 혹은 뭐 몇백 표 차이로 진 2등 후보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석패죠, 석패.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2순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건 결국은 그 지역 민심은 어때요? 여전히 보수 지지자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 말은 보수 지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이 결과 단순 다수대표제에 의한 결과로서 어쩌다가 더민주가 정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하던 데에서 몇백 표 차이로 진 곳이나 1,000표 차이로 진 곳 이런 거 몇 퍼센트 포인트로 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승부가 뒤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조금 더 뭐 선거 기간이라던가 조금 더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만 갱신할 수 있었다라면 뒤바뀔 수 있는 순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본인들의 지금 어때요? 승률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 안에서 본인들이 받아서 당선된 케이스를 보면 다 50이죠. 예. 심지어 여기 40, 여기 권영세군요. 참. 어쨌든 주로 거의 50%대로 승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고, 그럼 거꾸로 진 사람들은 최소한 40에서 30대 후반 이상을 다들 득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단순 다수대표제 특성상 1위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2등의 득표율이 우리 기억 속에서 금세 금방 지워져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치열한 어떤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는 한편으로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에서 이제 물론 국회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걸로 앞으로의 더더욱이 정치적 기반을 더 다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이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의 실패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의 문제 그리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뭐까지 포함되죠? 정말 과연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뭔가 어떤 정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도 보수 안에서조차도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 투표일에는 투표 자체를 포기하시는 보수 어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차마 찍을 순 없으니까. 차마 지금 이 지역구를 뽑자니 너무 창피하고 또 그렇다고 더민주에게 표를 주자니 그거는 더 싫고 본인의 평생의 어떤 정치색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상 무당층, 중도 입장에서 이런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되려 정부 여당에게 되게 큰 신뢰를 주었을 거라고 보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이 야당에 대한 모습이 거대 야당의 모습이 제1야당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 중도 세력 무당층이 오히려 더민주에게 표를 조금 더 얹어줬기 때문에 이걸 싹쓸이가 된 거지 결코 보수 지지자분들이 진보 세력으로 뭐 돌아섰다거나 성향 자체를 바꿨다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결론은 뭡니까? 더민주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기양양해서 사실 아나무인격으로 함부로 또 국회를 운영하다가 그렇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 동력이 충분히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 보수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만약에 구태를 걷어낼 수 있다면 결국은 중도 표심이 다시 보수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그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어떤 이 전신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저히 저도 지지할 수가 없는 당인 거죠. 다만 과연 마치 이번 기회잖아요. 마침 모든 보수의 어떤 텃밭 자체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고
보수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더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의 리더가 완전히 좀 물갈이 될 수 있다라면, 물론 이번에 홍준표가 다시 부활은 하겠지만 얼마큼 진짜로 뼈를 깎아낼 수 있는, 보수는 지금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그런 개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전히 박근혜에 대한 그 망령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는 종교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국민 다수가 이미 이미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집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모든 세력을 정리하고 확실히 품격 있는 보수의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면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진보가 뭐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잘해주길 또 바라고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진짜 뭔가 이제는 젊은 세대도 지지해볼 만한 그런 어떤 보수의 어떤 리더들, 보수의 어떤 지형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없을까? 매번 실망은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어쨌든 뭔가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 여당은 승리 만끽하지 말고 경제 정책에 지금은 경제의 승부를 걸어야 되죠. 이렇게까지 정치에서 성공했는데 이제 경제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다음 선거에 또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풍이 분명히 불어올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언론이 더불어민주의 압승을 말하고 미래통합당의 완패를 얘기하는 지금 전혀 압승 아닌 압승 같은 상황임을 그래서 우리는 읽어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진짜 제가 이 괄호치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미신 같은 생각은 제 그건 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물론 이제 선거 전문가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야, 그 3% 포인트로 이긴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3%야. 너가 잘 몰라서 그래라고 하시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판에 있어서 그 40% 이상의 득표를 한 미래통합당의 결국은 그 뭐요? 이 기반, 이 지지 기반에 대한 것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정말로 많은 그 치열한 접전 속에서 다 더민주가 대부분 승리를 했잖아요. 역전도 하고. 저는 어찌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4.15 다음날 4.16이잖아요. 4.16 캠페인 뭐죠? 세월호 6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거를 도와줘서 만약에 진짜로 어떤 그런 영혼이 있다면 말이죠. 오히려 더민주에게 한 번 마지막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국회에 압승을 했는데 이러고도 만약에 너 세월호 조사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미신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넘겨 짚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보수도 이걸 다 털고 가야 된다고 봐요. 보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결국은 그렇게 잘못 이끌어가는 정치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들에게 표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 있었던 어떤 그 고른 거 같은 거는 다 쥐어짜내고 완벽하게 메스로 도려내기 위해서라도 야, 이번 이제 국회 때 새로운 국회 때 한편으로 이제 이 세월호 문제도 이제 과거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과거사를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 그때서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선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을 담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